연세대학교 논술이 과연 이게 그 가처분 인용이 오늘 이제 결론이 나는 날이라서 이 행사를 제가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어쨌든 가처분 인용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연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논술은 지금 같이 다 맞물려져 있는 거죠. 수시 육회 지원에 다 맞물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했는데 지금 여기 행사 오기 전에 뭐 한 30분, 한 30분 전에 지금 저도 그 정보를 듣고서 지금 굉장히 하여튼 민감한 사안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시험을 뭐 보게 될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정대로 모든 게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런지 등등이 지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입시가 금년도는 참 많습니다. 의대 모집 정원도 지금 확대가 됐고 무전공 선발도 됐고 또 뭐 어제 저기 가채점을 해보니까 또 킬러 문항 2년차에서도 약간 또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논술 시험의 문제도 또 지금 딱 지금 이 시점에서 인재 발생을 또 들어온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차분하게 뭐 내일부터라도 논술이라든지 면접 일정이 있으면은 충실하게 잘 임하시고 지금 상황은 조금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입장을 다 시켜주시고 그래도 올해 입시는 가겠죠. 일단 어제 저희가 가채점 결과 있고 밤새도록 좀 작업을 해서 일단 이 자료부터 일단 먼저 펼쳐봅시다. 이 부분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장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한 장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맨 왼쪽에 상단에 일단 뭐 인문 자연 구분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왼쪽 상단에 보면은 원점수가 있죠. 여러분들 국어, 수학, 탐구 100점, 100점, 50점 두 개 더하기 해가지고 300점이 되죠. 그 총 합산 점수를 왼쪽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대의 표준 점수하고 100분의 영어 등급이 있고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고 서울, 경인, 지방권까지 이렇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가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가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무전공 선발 문이과 통합을 하는 유형 1, 유형 2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별도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새롭게 전면 학대 도입되는 무전공 선발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에 되어 있으니까 대강 여러분들이 어저께 시험 본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수학, 탐구 3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쭉 오른쪽에서 지금 현재 대강 한 이 정도 대학들이 정시에 지원 가능권으로 일단 대강의 큰 틀에서 한번 일단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접으시고 자료집으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 종로학원에서 분석했던 큰 틀의 자료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세부적으로 대학별 자료들은 오종훈 이사님께서 세부 대학별로 들어가서 좀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고 지금 현재 3시 8분인데 늦어도 한 4시 한 20분 정도 때 정도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이지 보시면은 화면도 좀 띄워줘 주시죠. 저희가 어저께 수능 시험을 끝난 직후에 학생들한테 긴박하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능 전체적인 난이도 어땠는가? 일단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N수생 고3 나눠봤더니 한 5.8%였고 그 다음에 어렵다가 37.8%, 보통이 41.5%. 어쨌든 전반적으로 답변은 보통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도 의외로 지금 현재 많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체감을 비교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직감적으로 어렵냐 쉬웠냐고 했을 때 뭐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보통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뭡니까라고 한 질문에 60.9%가 탐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문과든 이과든 가장 어려웠고 풀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일단 탐구로 거의 60% 얘기하고 있고 뭐 수학 영어는 거의 비슷하게 좀 작은 수치로 현재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탐구를 못 봤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못 본 거니까 전체적인 못 본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100분이 석차 줄을 세우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또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수능 최저 등급 수시 수능 최저 등급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미리 속단하지 말고 나는 수능 최저 못 맞췄구나 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실시되는 모든 시험 그 대학 시험에 가지 않겠다 이런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 지금 현재 탐구 과목이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N수생이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수준이 특히 반수생들이 약 한 9만 3천 명 정도가 6월 달에 안 보던 학생들이 어저께 튀어나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 학생들의 수준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예측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빗나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는 등급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등급 하락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수시에 꼭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서를 냈었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 못 맞출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 내리지 말고 이왕이면 그냥 적극적으로 혹시 나중에 안 됐다 하더라도 시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것을 일단 권유를 드립니다. 탐구 두 과목에 대한 체감 온도 난이도 어땠느냐? 두 과목 모두 어려웠다. 두 과목 모두 못 봤다가 58.8% 정도 현재 나오고 있고 한 과목 정도를 못 봤다가 32.9%, 두 과목 모두 쉽다는 8.3%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얘기가 금년도 탐구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 과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쉽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상향 지원할 정도의 시험 잘 봤느냐 물어봐서 상향 지원이 18.5%, 아니 그냥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겠다 56.6% 정도 적정 이렇게 나왔고, 하향 지원을 하겠다 오히려 잘못 봤기 때문에 한 24.9% 좀 낮춰서 정시에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종락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볼 때마다 시험지가 공개되는 시점부터 일단 선생님들이 풀어본 자료가 오전 시간대 끝나고 나서 거의 한두 시간 이후부터 보도 자료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선 선생님들의 반응은 국어, 수학, 영어는 국어, 수학은 일단 쉽다. 영어는 비슷하다. 작년도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영어가 종락원에서만큼은 그다지 선생님들도 쉽다라고 판정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준 정도 비슷하다는 얘기 자체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가 2단계 조사는 금년도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올해 대학 신입생들을 또 모니터단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능 점수 몇 점인데 그 시간 그대로 한번 풀어보게 해봤을 때 몇 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 모두 점수가 상승되는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학생들이 조사를 했는 걸 봤을 때도 국어는 좀 쉬운 방향으로 갔었고, 수학은 점수가 대단히 좀 이상한 점수가 나와서 이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판정을 해서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어저께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 내년도 예비 고3 되는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갔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간 학생들 중에서 수능 진도 다 끝난 학생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서 시험 보게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수준대가 작년도에 영어가 1등급이 4% 정도 4.7% 나왔는데 이 학생들의 수준은 전체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18.9% 정도 18.8% 정도가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니까 시험 성적을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학생 집단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을 봤더니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3년치를 대충 트렌드를 보면은 쉽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반응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한 9점에서 6점 정도 더 잘 풀렸나, 한 4문제, 2점짜리 4문제, 5문제 정도, 3문제 이 정도는 더 잘 푸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국어는 좀 쉬운 쪽으로 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렸는데 오히려 그 학률과 통계는 조금 점수가 떨어졌고, 오히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그 수학은 보면은 이게 확률과 통계가 정확하게 바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확률과 통계가 5.1이고 오른쪽에 5 플러스 5.7점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이 5.7점이고 기하는 선택 학생이 너무 적어서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확률과 통계고 오른쪽은 미적분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어는 18.8%인데 어제도 18.9% 비슷한 수준대 학생이 일단 들어와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은 큰 변화가 없었고, 5페이지에 4단계 조사는 1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면은 대체로 3년간, 4년간 우리 2025년도까지 집어넣는데, 당장 2025학년도 거만 보면은 9월달에 언어 매체가 한 86.8점이었는데 한 80.5점 정도 됐으니까 9월달에 비해서는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같은 그때 같이 다 시험 봤던 학생들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프 과정을 84.3이었는데 76.6이니까 일단 9월 달에 비해서는 요 정도로 어려웠었고, 뭐 6월 달에는 어떻다 이런 부분인데, 요 패턴을 잘 보면은 쉽다 어렵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표준 점수의 변화가 일치해서 거의 90% 이상 일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 수학도 동일 과정으로서 계속 동시에 같은 시험 봤던 학생들을 추적으로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영어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6.2%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저께 뭐 10%가 넘는 뭐 그런 발표도 있기도 했었는데, 어제 처음에는 저희가 한 5%대 정도 예상을 했다가 6.5%대까지 갔다 오늘 아침에 6.2%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종락원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쉽게 출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밤샘 작업을 해서 공급이 된 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7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어가 언어 매체가 작년도에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136점. 거의 만점자가 150점짜리가 이제 136점으로 됐으니까 국어 시험 잘 봤던 학생이 전년에 비해서 이제 14점의 표준 점수가 날아간 거죠. 그만큼 변별력이 손해를 봤다. 국어 참 잘했던 학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14점 정도가 날아갔다. 그다음에 수학은 148점에 143점 됐으니까 한 5점 정도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또 국어와 수학을 금년도 보면 국어는 136점, 수학은 143점이니까 같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수학이 7점이 앞서고 있는 거죠. 손해를 제일 많이 본 거는 일단 국어, 그다음에 국어하고 수학 둘 중에서 어느 과목에서 더 유리하냐, 수학 잘 본 학생이 유리하고, 국어를 잘 봤던 학생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어 수학 중에서는 현재는 수학이다, 이렇게 일단 특징이 될 수 있고, 밑에 저기 탐구 과목별 표준 점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는 과목들이 많죠. 그래서 탐구 과목들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표준 점수가 지금 현재 높은 구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탐구 영역을 잘 본 학생들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영어는 6.2%. 자, 영어 6.2%면 작년에 4.7%가 2만 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올해 6.2%면 이것도 한 3만 명 정도다. 한 개 대학이 한 3천 명 정도면은 3만 명, 10개 대학은 사실 1등급에 모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의대 모집 정원이 4,500명 정도, 수시정시 합산해서 4,500명인데 영어 1등급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면 그 속에 다 동점자가 돼버린 거죠.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원점수 커트라인이 80점대에서 90점대로 높아졌고, 수학이 90점대에서 뭐 84점 조금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렇게 현재 된 상황이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은 사탐과 가탐은 대부분들이 원점수 기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지. 9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탐구 과목은 참 어려웠다. 이게 커트라인 점수가 50점 만점으로 한사를 해봤더니 크게는 마이너스 8점까지 생활과 윤리는 떨어져 있고 가탐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0페이지 국어 1등급 작년 2024학년도 최고점이 150점이었고 1등급 커트라인이 133점이었으니까 작년에 국어 학생들이 1등급 학생들이 17단계로 나눠져서 있었던 학생들이 금년도에는 136점에서 130점이니까 6단계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1등급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12월 6일 날 채점 결과가 나오면은 그 점수 단계들이 몇백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몇천 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동점이 돼버립니다. 같은 1등급에 들어온 애들이 작년도는 17개 계단으로 나눠 앉아있던 학생들이 올해는 6개 계단으로 나눠 앉아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동점자 속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2월 6일 날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2등급도 작년에는 132점에서 107단계가 올해는 4단계로 2등급까지도 지금 현재 축소가 된 거고 3등급도 8단계에서 6단계로 지금 축소가 돼서 그만큼 동점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12월 6일 날 채점 결과가 나오면은 내 점수가 요 점수인데 동점자가 아주 많은 구간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것인지 내가 동점자가 덜한 구간대에서 좀 벌려진 상황에서 앉아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2024 1등급 학생들은 15단계로 나눠져서 올해는 10단계로 좀 좁혀져 있는 거고 대신에 2등급, 3등급 때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학은 1등급 대 학생들이 지금 현재 변별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축소폭은 국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좁혀져 있고 동점자 구간에 지금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 금년도 특이사항 재수생이 16만 1,000명으로서 2004학년도 21년 만에 최고치다.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나타난 학생들이 9만 3천 명 반수생이다. 의대 모집 정원이랑 또 이슈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의대를 좀 개장한 학생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권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쉽게 출제되면 고3이 유리하겠느냐 N수생이 유리하겠느냐. 뭐 실수도 고3보다는 N수생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아무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이 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정시 때 N수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정시 때는 N수생의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은 웬만하면 수시에서 뭔가 여력이 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충분히 저 정시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감만 하지 말고 수시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특이한 사항이죠. 일단 N수생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반수생도 많이 들어왔다. 반수생들 또 추정을 해보면은 소형고 자연계 다니는 학생들 또 숫자는 셀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의대가 전면 휴학 상태니까 휴학한 상태의 학생들이 다시 또 수능시험 보러 와서 의대에서 의대로 어떤 이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까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모든 게 추정이지만 어쨌든 추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특히 좀 수시에 좀 적극적으로 좀 올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13페이지를 보면은 사탐론이라고 하죠. 사회문화하고 생활 윤리가 지금 금년도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4만 3천 명 사회문화 생활 윤리가 2만 2천 명 4만 3,998명 곱하기 23%가 3등급까지니까 3등급 이내 인원이 10,000명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등급 인원이 10,000명 증가되고 또 이 인원이 1%에서 23% 구간 안에 들어오는 100분위 점수대 학생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 쪽의 학생들은 등급 확보도 많고 그 다음에 고득점 학생도 많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과학탐구는 5만 명이 줄어서 10.5%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무려 2만 명 줄었으니까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선택한 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등급 범위로 넓혀보면 한 4,000명 정도대가 각각 줄어요. 두 과목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대가 3등급 이내 인원이 줄어들게 돼 있고 1%, 23% 안에 들어오는 100분위 점수대 구간 학생들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모아놓으면은 사회 잘했던 상위권 학생들이 과학보다는 지금 훨씬 많은 구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얼마만큼 과학
과학 두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사회 한 과목으로 갈아탔을까? 셀 수 없지만 채점 결과가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유추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 그러니까 과학 두 과목 선택한 학생이 차라리 자기가 편안한 사회 과목 한 과목 선택해서 점수가 급격하게 높아진 학생이 많을는지,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 그냥 오히려 더 점수가 안 나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과값이 12월 6일 이후에 나타나면은 내년도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급격한 흐름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주요 대학들이 지금 현재 사회도 자연계 이공계학과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페이지. 여러분 원점수 국어에서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인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면서 여기 현재 종락원에서 체크하고 있는 이 원점수는 표준 점수 몇 점이고 100분이 몇 점이고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종로학원 데이터는 저는 한번 원점수로 봤을 때 100분위는 몇 점이고 표준 점수는 몇 점이다. 위치 확인 일단 해놓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뭐 92점이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8%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8%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국어 라인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일단 찾아보시고, 그 뒤에 보면은 수학도 같이 17페이지 되어 있으니까 상대평가에서 중요 과목인 국어 수학에서 본인 여러분들 자녀들의 원점수 체크해놓고 전체적으로 100분위 표준 점수하고 더더욱 중요하게 볼 거는 100분위 점수가 전국에서 몇 % 안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구나, 요거부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자, 이제 우리 애가 국어 수학 탐구를 다 더하기 해보십시오. 3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다, 290점이다라고 하면은 종락원에서 어저께 밤샘 작업을 해서 집계를 해봤을 때 290점짜리 학생들은 국어는 98점, 수학은 94점, 탐구는 98점, 이렇게 평균이 와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학생들의 분포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290점인데 우리 애는 전국 평균 애들보다 요 과목에서는 오히려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 과목에서 경쟁력이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그 과목을 어떻게든지 가중치를 좀 많이 두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유리한 과목에서 가중치를 많이 두는 대학에 찾아가는 방법에서 현재 가채점 결과 토대를 해봤을 때는 우리 애는 지금 현재 국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상대적 평균값이, 총점은 똑같은데 상대적 평균값이 뭐 국어가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체크를 해 보시면서 경쟁력 있는 과목을 일단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단 찾아보는 정보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로 바로 24페이지는 자연계 것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8페이지. 뭐 정답률 다 지나간 건데 그냥 29페이지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기 킬러 문항에 정말 금년도에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30페이지 가보시면은 2024학년도에 우리 데이터가 이랬는데 EBS 데이터로 봤더니 작년에 수학 22번은 1%가 안 나오는 0.8% 정답률까지 체크되고 그러던데, 우리 데이터에서도 10%대 정도니까 이거는 거의 다 못 푼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올해 31페이지도 가봤더니 2025학년도 수학 22번 수열 문제는 작년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저도 말은 안 하는데 역시 못 푸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뭐 쉬워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존재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방송에 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정답률로 상황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한테도 다 쉽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푸느냐 뭐라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도 보면은 뭐 정답률이 2024년도 한 20%대가 있었는데 33페이지 보면은 뭐 여전히 좀 나타납니다. 한 30%대 이런 게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34,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등학교 혹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십시오. 여전히 이렇게 못 푸는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34페이지 문이과 격차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저께 정보 들어온 것들하고 이제 문과, 이과 왼쪽 오른쪽 한번 나눠봤더니 수학 같은 경우에 일단 금년도에도 어제 밤샘 작업으로 표본조사 돌려봤을 때 수학 1등급 92.3%가 이과 학생입니다. 미적분, 기하.
이거는 왜 체크를 해?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과에서 문과로 들어가는 교차 지원 정시에서 문과 침공 이런 부분들만 됐었는데, 금년도는 무전공 선발이 이제 전면 도입 확대됐죠. 특히 무전공 선발 유형원 문이과 같이 지원하고 나중에 문과 가든 이과 가든 결정하는 구도. 그래서 일단 수학 1등급은 92.3%, 계속적인 통합 수능에서 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국어에서 또 탐구 기준으로 문과 이과 나눠봤더니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국어도 자연계열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선택 과목별로는 뭐 하자금의 음매가 83.7%. 대강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상위권 학생의 구도에는 형성이 된 걸 보면서 무전공 선발 전형 지원에 일단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현재적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 받을 만합니다. 무전공 선발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35페이지. 국어에서 인문 자연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2월 6일 날 채점 결과표가 받았을 때 이제 국어에서 예를 들어 표준 점수가 131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과 학생들끼리 라인에서는 7,516등에 해당하는 거고, 이과 학생에 가면은 1,398등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가 종락원에서 아마 만들어질 텐데, 그때 되면은 내가 131점이다라고 하면은 문과 대학에 가면 7,500등짜리 학과에 갈 수 있는 거고, 이과 대학에 가면은 1,398등에 갈 수 있는 라인업이구나, 이런 걸 참고치로 하는 건데, 2022학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36페이지 2023학년도에는 왼쪽에 표준 점수 여러분 점수 체크해 가지고 오른쪽 문과 이과로 가봤을 때, 옛날에 이런 거 뒤져볼 필요가 없었는데 무전공 선발 때문에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 다음에 37페이지 2024학년도 최근 3년째 넣었는데, 2025학년도 거는 12월 6일 날 발표되면 다시 저희가 재차 추정을 해서 공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표준 점수를 가지고 우리 애가 문과에 줄을 서면 몇 등, 이과에 줄을 서면 몇 등,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수학은 이보다 크죠. 수학은 2022학년도에 만약에 131점이었다. 표준 점수가 131점이 2등급 중간 부분 동그라미 치면은 이 131점이 문과 학생들로 들어가면 6,500등이고 자연계 쪽으로 하면 3만 등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 131점짜리가 자연계 대학으로 가면 3만 등짜리 학과를 가는데, 만약에 문과로 갈아타면 6,500등으로 점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도까지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이 어떻게 했느냐, 교차 침공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는 합법적인 교차 침공이 만들어졌죠. 무전공 유형 원, 문과 이과든 아무나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트랙, 이런 부분들 때문에 12월 6일 날 발표되면은 모르죠. 연세대학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12월 6일 날 이게 정상적으로 다 갈지, 아니면 정말 또 뭐 사상 초유의 일이 또 일정이 꼬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2월 6일 날 채점 결과 발표가 되는 거고, 12월 6일 날 채점 결과 발표가 되면 그날 저녁부터 일제히 대학들이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연세대학교가 홀딩 상태에서 다른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에 홀딩이 됐다. 이게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지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연계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험 일정을 만약에 하나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학들의 논술 면접 일정들이 꽉 짜여져 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어느 틈에서 그 시험을 또 볼지도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어렵네요. 41페이지. 자, 여러분 현재 원점수 다 더하기 한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 나누기 3을 해서 평균값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국어 원점수 몇 점, 100점 만점에 수학 100점 만점에 원점수 몇 점, 탐구 두 과목 50점 다 더하기 했을 때 몇 점 해가지고 300점 만점에서 몇 점 나누기 3 평균 점수. 올해 입시 신입생들이 입시 결과로 해가지고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 입시 결과입니다. 각 대학들의 실제 수능 점수로 입시 결과, 각 대학들에서 100분위 점수를 발표를 해주고 있고, 그 100분위 점수 발표한 대학들의 학과에 합격에 했던 아이들을 다 더하기를 해봤을 때 이 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애가
91.3점이다. 맨 왼쪽에 하단 41페이지 91.3점이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이 학생은 96.2점 100분이 발표한 대학으로서 매칭이 추정이 됩니다. 96.2점 되는 학생들이 해당 구간 학생들은 42명이었고 42명 전원은 문과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로 들어갔고 이 42명에 해당하는 구간에 누적 구간은 39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91.3점이 현재 인문계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점수는 전국에 국어, 수학, 탐구를 다 합산을 해서 나누기 평균 점수로 봤을 때는 우리 애는 상위 1.2% 안에 들어오는 애였구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42페이지 우리 애가 보면 82.7점이다 지금 현재.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 89.0이다. 이 학생은 요 82.7에 해당하는 학생 오른쪽에 913명이었고 누적으로 5,907명이었고 전체 합격생 기준으로서 100분위를 퍼센트를 놓고 봐서 17.6% 안에 들어오는 학생이구나. 요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분포도가 실제 분포도 이렇게 된 걸 보고 43페이지 지금도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74.7까지 한번 가봤다라고 하면은 요 해당 구간은 3,890명이고 누적이 17,878명. 우리 애가 53.2% 합격생 전체 다 줄 세운 애들 중에서 반 정도 들어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들 대학에 갔습니다. 정시로. 그래도 없다 싶으면은 44페이지로 계속 한번 가보십시오. 작년도 기준으로 했던 거고 이게 다시 12월 6일 날 또 발표가 되고 하면은 버전업을 다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5페이지 자연계도 그런 방식으로 오십시오. 우리 애가 100분위 점수 100분위 점수 원 점수로 왼쪽에 몇 점인데 이게 작년도 입시 결과 대학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전국에서 몇 등이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와 있고 이들 대학에 실제 합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고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까지는 어느 점수 라인 때까지 이렇게 다 들어갔는지를 살펴보시고 대강 라인업을 또 삼아 보십시오. 대충 나올 겁니다. 일단 대학이 수시에 어떻게 하든지 내일이라도 시험 보러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가감하게 어떤 대학은 때려쳐야 될지 이것도 여러분 자력으로 판단하는 데 한번 참고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 47페이지 다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무전공 선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경인 지방권에서 전국에 14,351명이고 유형원, 문과, 이과 모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거 49.8%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7.2%가 유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대 정시에서 선발 현황 유형원 신설된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 서강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가보면 전체 모집에서 정시 선발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학생들이 수시에 뽑는 게 아니라 정시에 뽑으니까 정시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줄 세우기 위해서 뽑겠다는 얘기가 되죠.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대학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대학이 지금 현재 이런 대학의 학과들은 문과, 이과 같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게끔 돼 있는데 뽑는 거는 지금 정시에서 많이 뽑고 있구나 참고하시고 51페이지 유형2는 문과는 문과 계열 내에서 이과는 이과 계열 내에서 뽑는 방식들인데 요것도 한번 좀 일단 스크린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52페이지 유형원의 이런 대학, 이런 학과들은 이들 학과로 구성이 된 데 들어가서 나중에 이들 학과 중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53페이지도 그렇고 54페이지 유형2 문과는 문과 내에서 이과는 이과 내열대에서 요 과에 지원해서 나중에 이과 내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은 국어를 언어 매체를 선택했냐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는 선택 과목 간 점수 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과에서 문과 교차 침공 이 정도만 됐었는데 무전공 선발에서는 특히 유형원 같은 경우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일 수가 있는 거고 문과 내 이과 내에서 할 때는 특히 국어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 지금 현재 점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되었는지 12월 6일 날 결과 발표되는 사항들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면서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57페이지 대충 종락원에서 합격 라인을 보면 대학 라인 내에서 같은 동일대학 내에서는 요 정도 위치로서 현재 예측치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수를 저 대학 중에서 저 밑바닥에서 주고 있는 것인지 중간 정도에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위쪽에서 주고 있는 것인지도 일단 체크를 하고,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 한 번도 시행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과거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입시 기관별로 발표하는 부분들도 일단은 참고치로 상당히 해야 됩니다. 과거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58페이지도 연세대학교는 지금 현재 종락원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여러분들은 무전공 선발이 처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지금 현재 대충 그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하고, 정보 수집에 이런 부분들을 56페이지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56페이지다 보시면은 유형원인데 이거 문과 이과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들 대학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별도 구분 선발합니다. 이런 대학들은 또 문이과 유불리의 제압을 안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도 일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를 무전공 선발에서는 확인해야 되고, 61페이지 사탐론, 왜 이과 학생들이 사회 과목으로서 갈아타느냐, 이들 대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과 자연계학과지만은 사회를 반영해주는 대학 리스트입니다. 이들 대학에 내가 학교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최저만 있다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수능 최저 맞추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면 판단할 수가 있고, 밑에 정시에서도 지정이 없는 대학이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지정은 없는데 이들 대학에서 가탐을 하면 대신 또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가산점 주면 무조건 불리한지에 대해서 12월 6일 날 채점 결과가 나오고 각 대학들에서 탐구 어떤 반영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용 룰이 공표가 되기 시작하면은 종락원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3% 가산점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도 접근해 줄 테니까 이 부분도 혹시나 이제 각 대신에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라든지 또는 사탐 두 과목만 응시해 가지고 하는 학생이라든지 여러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들 대학들입니다. 62페이지. 전국 39개 대학에서 작년도 정시에서 1173명을 최초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을 1711명 시켜서 최종 합격은 2884명을 시켰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는 145.9%. 한 명의 학생이 보통 의대에 평균적으로 한 두 군데 이상을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권은 뭐 막 붙습니다. 그래서 경인권 소재 여대는 590.2%까지 모집 정원 대비 다른 대학으로 계속 처음에 51명 뽑기로 했는데 51명 계속 빠져나가서 301명까지 추가 합격시키고 최종 합격 숫자는 352명입니다. 51등에서 끝나야 되는 게 352등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경인권도 지금 4개 대학에서 최초 51명 뽑기인데 70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3.82대 1로 공표를 했는데 추가 합격이 301명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최종 합격생은 352명이었고 경쟁률은 13.82대 1에서 실질 경쟁이 2대 1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금년도 또 수시에서도 12월 6일부터 발표를 할 때 추가 합격이 몇 바퀴 돌아가느냐는 걸 세를 봐야 됩니다. 그게 정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왜?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 학대 입시 결과는 처음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자 발표에 내가 의대 안 갔다 하더라도 저런 라인업들이 얼마만큼 몇 바퀴 도는지는 정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나중에 정시대학 판단해야 됩니다. 또 수시 때 무전공 선발을 처음으로 도입했죠. 그 애들은 얼마만큼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문과, 이과 구성으로 봤을 때 어디가 붙었다라는 소문도 돌 테고 추가 합격도 얼마만큼 또 빠져나오기도 할 테고, 이런 부분들을 수시 합격 사항도 종락원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텐데, 여러분들도 학교 현장이라든지 여러분의 공간에 계신 곳에서 그런 변화의 흐름들도 체크를 하시면은 정시 때 굉장히 연관선상이 있게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수시 때 의대 모집에서 추가 합격자 숫자가 의대가 지금 현재 1000명 정도가 좀 늘어났는데 수시에서
저 추가 합격 인원이 바퀴 예비 번호가 많이 돌면 돌수록 정시 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감하게 한번 소신 지원할 때도 참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그리고 64페이지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인하대학교 33.75대 1이었지만 추가 합격 감안해보면 1.83대 1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시에서 보면 2대 1이 실질 경쟁 2대 1 추가 합격 때문에 계속 빠지고 합격 계속 시켜놨더니 실제 지원자 거의 다 합격하는 케이스들까지 육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올해 1,000명 정도가 수시 합격 더 모집 정원을 했다. 진짜 잘하면은 모집 정원 대비 전체 지원자가 전원 다 합격하는 케이스도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관심 포인트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처음에 경쟁률이 한 6대1, 7대1이었는데 빠져나가는 게 원체 많아가지고 더 빠져나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미달 대학도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경쟁률이 보면 6대1, 뭐 33대1 했지만 실질 경쟁률은 지금 1점 몇 대 1밖에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의대 이번에도 지원자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시의 원서를 논술 전형의 원서를 냈던 학생들이지 교과나 종합 전형의 원서를 냈던 학생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붙고 계속 추가 합격을 통해서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떤 대학은 정말로 못 붙고 수시 때 못 붙고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도 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굉장히 큰 이슈는 추가 합격이 얼마만큼 도느냐 이런 부분들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수시 전형 지금 뭐 12월 6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지난해 보면은 전체 전국 의대에서 1,658명이 최초 합격했는데 추가 합격 1,645명 돼가지고 3,303명 99.2%. 수시에 의대 붙는 애들은 무조건 한 군데 대학 더 붙었습니다. 거의 두 군데 동시에 붙었다 이렇게 보는데 올해는 1,000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한 명 평균 두 군데 붙은 대학에서 과연 2.5군데로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자연계 일반 학과들까지도 다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 일반 학과에도 추가 합격이 그만큼 더 빠져나가고 하면 합격선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합격선의 수치에서 수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66페이지 뭐 참고하십시오. 의대 상황이고 67페이지 68페이지 의대만 지켜보지 말고 68페이지는 서울권 주요 대학교 이제 일반학과 기준으로 봤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쟁률은 지금 현재 9.4대 1이었는데 추가 합격자 다 시키고 감안해 보면 한 5대 1 정도로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대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시에서 경쟁률 보면은 실질 경쟁률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고 있는 거죠. 추가 합격이 이만큼 많이 돈다는 얘기가 되고 69페이지 자연계도 뭐 11대 1이 7대 1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다. 전체 그 대학 평균적으로 70페이지 학과별로 보면은 38.6이 16.3대 1이 되고 46대 1이 뭐 26대 1이 5대 1. 실제 추가 합격을 다 감안해 보면은 한 3, 40대 1도 이 정도로 되고 밑에 다 안 내 가지고 그런데 정말 경쟁률이 1대 1에 가까운 학과들 많습니다. 추가 합격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그럼 그게 올해는 과연 처음에 경쟁률은 한 뭐 10대 1, 7, 8대 1 됐었는데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걸 감안해 보면은 정말 마이너스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가 제가 금년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수시 때 발표가 되면 정시 원서 접수 결과 상황 이전에 체크되는 대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12월 31일 만약에 정시에 원서를 내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는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자연계 32.1대 1이 추가 합격하니까 4.8대 1로 좀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요 정도 규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의대 모집 정원이라든지 무전공 선발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지금 현재 결과인 거고 도입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12월 31일 정시 원서 접수 이전에 금년도 결과는 어떤지는 반드시 반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72페이지 금년도 합격 점수입니다. 금년도 합격 점수 지금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서 인서울 최저선대 204점만 넘어가면 일단 인서울 인문계 자연계는 213점 그 다음에 주요 대학별로 보면 최저 학과 기준으로 보면 200 몇십 점대 이렇게 돼 있고 73페이지
주요 대학별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비교표인데 어쨌든 2025학년도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탐구 원점수 합산해봤을 때 대강 인서울권이라든지 주요 대학 체제학과 정도 때 들어가는 것은 인문 자연계로 봤을 때는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75페이지 의예과, 지방권 의예과까지 276점, 경인권 285점, 서울권 285점 이렇게 돼 있고, 이 판단의 근거는 금년도 저희가 국어 수학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 기준으로서 국어 수학은 쉽게 출제돼서 올라갔고, 그래서 점수 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탐구는 어려워서 원점수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지금 예측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예측치는 현재 원점수 기준이고 12월 6일 채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해서 재환산해 가지고 데이터가 업버전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료 보지 마시고 수시에 다 합격하시고 12월 6일 채점 결과가 나오면은 또 저희가 또 자료 업버전해서 다시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설명이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았었는데 연세대학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예의주시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국가가 있잖아요. 뭐 수험생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러겠죠.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참 저기 간단한 건 아닌데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동의하지 마시고 남은 수시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오종훈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대학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몇 가지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고 정시 설명회 할 때는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종락원의 오종훈 평가이사입니다. 앞에서 잠깐 제 대표님께서 구체적인 이제 합격선 수치를 쭉 예상을 해줬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종락원에 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돼가고 입시 분석을 그쪽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샘 작업하면서 대략 작년에 비췄을 때 올해 합격선이 얼마 오를 것인지, 또 이제 올해 예상되는 이제 성적 분포는 최근 이제 5개년 정도의 결과를 봤을 때 어느 것하고 좀 가장 밀접하게 있을지,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해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상담을 한 지도 10여 년 이상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분석을 통해서 올해 입시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영수가 쉬웠는데 탐구가 가장 어려워서 탐구 변별력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제가 20년 정도 입시 분석을 해오지만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때도 그거 있었잖아요. 국어가 쉬우면 뭐 수학이 어렵든지, 또 뭐 수학이 쉬우면 국어가 어떤, 이렇게 해서 보통 국영수에서 많은 것이 판단이 되었는데, 올해는 유독이 어떤 국영수가 쉬운 관계로 탐구 역량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다시피 이제 연대를 비롯해서 또 문과 경우도 탐구 비중을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자료를 보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수능 발표날 그리고 정시 접수까지 중요한 일정 체크입니다. 뭐 당장 이제 학생들이 하는 뭐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정확하게 언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 점검해 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당장 이럴 겁니다. 어제 시험을 봤고요. 오늘 이제 가채점 결과를 충분하게 이제 입시 기간을 통해서 봤을 텐데, 어디가 정확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원점수 기준에서 내가 수능 최저가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종락원이 가장 정확합니다. 거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만 정확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가 없죠. 다른 기관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보통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참고할 때는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봅니다. 평균을. A 기관에서는 얼마 나왔고 B 기관에서 얼마 나왔으면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략 수능 취저가 확실히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비슷한 상태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그 다음 이제 전형을
참가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대략적인 확인입 계산해서 소수점까지 계산해 보면 뭔가 틀릴 것 같은데 똑같이 나온 점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과목하고 선택한 과목하고 점수가 똑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 동점자 상황까지 고려하라. 그 다음에 그것은 최상위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올해와 같은 입시 상황에서는 의지대 원서 쓰기가 작년보다는 좀 어려워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작년도는요 시험이 결과 가채점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정부 당국이든 평가원 당국이 욕을 바가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 어렵게 냈느냐. 근데 원서 썼을 땐 되게 편했습니다. 변별력이 갖춰지니까. 그게 이제 작년도에 최상위권 의치대 학생들의 쓰는 그 정시 양상이었고요. 올해는 달라지죠. 올해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시험이 쉬워졌어요. 국어 쉬웠고 다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겁니다. 다 쉬웠다는 얘기고. 수학 쉬웠고 영어도 상당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았죠. 탐구 한두 과목 망쳐도 되지. 이런 식으로 애들 보고 와서 집에 딱 도착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그죠? 엄마나 잘 봤어. 탐구는 그건 몰라. 상대평가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처음 겪는 건데요. 저희 온라인 분석을 하다 보면 채점자가 막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빛의 속도로 들어와. 빛의 속도로. 시험이 어려서 작년이요. 시험 자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자료 속도라는 거 봐서 올해 쉬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기분 좋죠. 그죠? 그때는 기분 좋았는데 막상 원서 쓸 때는 골치 아픈 거죠. 왜냐면 점수 차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0.5점 차, 1점 차, 0.2점 차 이게 날 수 있는 거죠. 올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건 누가? 상위권, 최상위권. 중위권은 여전히 널널합니다.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점수 차 있습니다. 그죠? 다 똑같다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은 좀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인재 모집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이제 서울 수도권 제외한 이제 지방에서 보실 텐데요. 지역 인재는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같은 점수면은 의대 가기가 좋은 거죠. 또는 의학계열 가기가 좋은 것이고요. 이런 양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139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시에서 많이 뽑아갔는데요. 정시에서 여전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도전한 수험생들은 특히 지방 수험생들은 이번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해서 내년도 의대 전공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계열별 보면요. 의대는 이제 카톨릭대가 올해 처음으로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작년까지만 이랬습니다. 카톨릭대가 면접이 없고 연대 의대가 면접이 있다 보니까 점수가 확실한 상위권 학생들은 카대 쓰고 서울대 쓰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카대도 면접을 보니까 약간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점수 높은 학생들이 조금 분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면접을 보면요, 누구나 다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군도 아주대도 면접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면접이 신설됐을 때는 점수로 반영되는 대학이 있고 패스페이라고 해서 불합격 정도로만 판별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 정도로 판단한 대학은 전혀 면접 대비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경우고, 실 점수로 반영되는 연대라든지 가톨릭대, 아주대 의대 면접은 수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시 면접도 충실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의대도 마찬가지로 수능 A, B 중 높은 점수 반영한다. 인하대가 이제 다군의 형태자 자리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다군 쓸 때는 의대 순서가 쭉 나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하대, 순천향대, 동국대 등등 썼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올해는 인하대가 가군으로 이동했으니까 다군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은 순천향대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군은 이제 충남대가 종전 가군에서 모집군을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하여튼 직업국에 대한 의대 이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직업군 의대는 대부분 가군 모집하고 나군에서 이제 모집 안 했는데 약간의 이제 그 지원의 그 분포 차이 때문에 나군 이동하는 대학들이 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국에서. 자, 치의대는요, 올해 부산대가 미선발합니다. 그죠?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대가 치의학 전문대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 모집 반, 대학원 모집 반 이렇게 모집했는데 올해부터 학제가 변환됐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해는 모집이 중단됩니다. 그죠? 그래서 치의대는 모집하는 대학이 작년까지는 11개교 정시 모집이었는데 올해는 10개교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경북대 모집 인원이 좀 인원이 줄었습니다. 자, 한의대는 이제 경희대가 대표자이겠는데요. 인문 자연을 계열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탐 같은 가산점 부여하고요. 이런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원광대 대구 한의대는 인문계는 사탐을 지정했고 자연은 과탐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대는 그 모집한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 장수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한의대 지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사탐을 지정했느냐 과탐을 지정했느냐 확률과 통계를 지정했느냐 뭐 미적 기하를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대는 이제 충남대는 가군, 충북대는 나군으로 모집이 변동됐습니다. 전용대는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약대 마지막 이제 지원선 아니요 희망선 목포대 순천대가 있습니다. 아마 목포 아시겠죠, 그죠? 호남선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목표가 있고요. 순천대는 이제 전라선의 끝자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대를 가려고 하면 그래 나는 약대 진짜 가고 싶어. 서울권의대 점수가 안 돼. 경기권의대 거기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야지? 그럼 바로 나오는 대학들이 목포대, 순천대, 경성대 막 나옵니다, 그죠? 거기는 서울에서 보니까 점수가 약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목포대 순천대는 이제 이런 학생들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 과탐은 지정했는데요. 국어 영어를 택일했습니다. 택일. 저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택일하면 보통 국어 망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점수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 것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도 좀 덜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은근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거에 맞춤형으로 시험 본 학생들. 뭐 국어는 빵점 맞았는데 뭐 영어를 1등급 받고 이런 학생도 있겠죠. 그죠?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 유사하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뭐 대부분 자격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특수한 학생들. 국어를 망치거나 영어를 망치거나. 수학 같으면 완벽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게 어려워요. 수학 같으면 거의 약대 수준은 완벽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 하나 망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의대는 충남대는 나군 이동했고 건국대는 올해만큼은 문과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동물 천만 반려동물 시대 대부분 이제 반려동물 다 키우시겠지만요. 문과생들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수의대 가려고 하면 전부 다 과탐 지정하고 미적 기하를 지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수의대가 좀 만만하다는 표현은 뭐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의대보다 좀 점수가 약간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과생 점수 가운데 수의대 갈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험 봤는데 확률 통계 만점 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거 학생이죠. 사탐도 생활과 윤리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사회탐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랬습니다. 올해 왜 평가원이 국영수를 물수능 만들고 탐구를 불수능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나름 머리를 썼든지 안 썼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는요. 머리를 잘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수형 쉽게 나오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의 수험생 학부모 다 좋아합니다. 일단 좋아합니다. 탐구 어렵게 나온 거 잘 몰라요. 일단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렵게 본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 1교시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선택에서 많이 보잖아요. 또 가탐에서 사탐론자들도 많이 보는 시험이었는데 생활과 윤리가 제 기억으로 이번만까지 어렵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년은요 지금까지 시험 도덕시험 비슷해갖고 대부분 다 동그라미 맞았어요. 그래서 만점자가 1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주 예외적이었어요. 특히 사탐의 대부분 과목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문이과 공통으로 모집한 자율전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사탐하고 과탐에 대한 그 표준 점수를 나름 그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사회탐구가 예전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과학탐구는 뭐 화학1만 제외하고 화학이는 뭐 시험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만점자가 1등급이 나올 정도. 하여튼 그 과목만 빼고는 대체적으로 변별력이 괜찮았어요. 근데 사탐은 유독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국대 경우에는 올해도 문과생들이 지원 가능한 패턴이 됐고 특히 건국대는 과탐이라든지 또는 미적 기하에 대한 별도 가산점이 없어요. 일단 동등하게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만큼은 문과생이 이제 건국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 군별 모집 이론 쭉 나옵니다. 좀 표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요대의 경우에서 다학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대학들을 제가 유독 표시를 했습니다. 고대 36명, 서강대 82명, 성균관대는 이제 확대된 인원이 105명이라는 뜻이고요. 한양대는 신설 60명, 이화여대 신설 70명, 중앙대는 대처 전용도 수준이고요. 시립대 신설 15명, 외대. 그래서 1200명 정도 모집하니까 작년도는 이게 거의 200명, 300명 상당히 숫자가 적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학원에서 선발하고 있다. 다학원의 주요한 지원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의지한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입시 기간도 어떤 표본을 갖고 조사하는데 당연히 그 표본이 완벽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차는 당연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능 취저 기준을 판단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논술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학생들은 이제 집에 가서 그죠? 열심히 이제 기출 문제 숙지하면서 내일 시험 대비를 많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죠? 수험표 또 고사장 확인 이런 작업들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보통 논술 시험은 12월 1일까지 있고요. 논술 시험은 그리고 이제 면접은 12월 8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혹시 이제 연대 논술 시험이 이제 만일 뭐 재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12월 1일 이후에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12월 1일까지 논술 일정이 쭉 진행되고요. 그리고 아마 원서를 다 냈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8일까지 본격적으로 면접이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술은 뭐 당장 내일 보는 논술을 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경영 숙지하고 고사상 확인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보통은. 근데 다음 주에 보는 논술고사나 시험들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은 어떻게 대비하느냐? 면접은 당연합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치러진 면접은 대부분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죠? 학생부 기반. 자기 학생부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면 돼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내용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면접 대비할 때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분하게 학생부 기록상을 숙지하는 거. 이게 가장 크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당 모집 단위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건 해당 학교 홈페이지 가서 우리 학과는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고 어떤 진로를 갖는지를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보시고요. 다만 이제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는 서울대 일반 전형이죠. 재시분 기반 면접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보게 되면 수학 문제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죠? 또 이제 통합으로 내는 이제 그 간단한 또 면접 이런 것도 재시분 기반 면접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시문 기반 면접은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MMI 면접 마찬가지죠. 의대 면접도 그런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수능 성적은 12월 6일 날 발표됩니다. 그 전까지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온 성적이 한마디로 가채점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20여 년간 일을 했다 보니까 학생이 가채점한 결과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이든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을 했든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성적 결과 나와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입시기관들이 정확하게 수치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100분위가 얼마나 나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국어 수학은 공통 선택 과목과 점수 조합에 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일단은 정확하게 성적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나온 성적표를 가지고 정말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됐는지 안 통과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이 정도 성적으로 내가 대략 이제 수시는 상당히 상당히 그 상향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안 될 상황이면 정시는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 일정인데 당연히 이제 수능 최저 없는 것은 뭐 이미 발표된 대학도 있고요. 통상은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건 당연히 12월 6일 날 성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통 발표가 가장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수시 등록 언제 하느냐?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자, 지금은 이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예를 들면 추가 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언제 결판이 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수시 최초 등록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6일, 17일, 18일에 걸쳐 3일간의 등록을 최종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자의 결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절차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수시 최초 등록 기간을 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에 뭐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저 등록 절차 좀 바뀌었습니다. 예년 한 2, 3년 전만 해도 예치금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치금, 그죠? 등록금의 10%를 내는 것으로 보통 진행됐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문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 학교에
등록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무소 절차니까 특별하게 금전적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소 등록 절차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당연히 18일 오후 4시 정도로 은행이 끝나니까 그 뒤로 이제 빠른 대학은 그날 수요일 저녁부터 발표하고요. 아니면 보통 목요일 이후부터 추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죠? 그럼 그때 이제 발표가 되면 만약에 최초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 발표된 대학이 내 대가 더 원하는 대학이면 처음 대학을 포기하고 그 다음 대학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절차들이 쭉 진행이 되어서 12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 모든 절차는 대부분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차 충원 합격자를 언제 발표하고 2차 언제 발표하고 3차 언제 발표하고 그죠? 그런 등록을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정도 될 것인지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신 높은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 붙어요. 그러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 대박인 경우에서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잘 추가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술 합격자를 제가 실제 보면은 추가 번호가 예비 2번 또도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논술 추가 합격 번호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쪽은 은근히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교과전형 이외에도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추가 합격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2월 27일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은 본격적으로 그때까지 미등록된 인원에 대한 수시 2월 된 인원이 정시로 발표되는 것이 28일 토요일부터 30일까지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요즘에 이제 주말이 대학이 쉬는 관계로 아마 월요일 날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대학들은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발표도 하는데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가봐야 정확한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그죠? 한 명이라도 많아야 돼 합격할 기회가 높은 거니까 그런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현서 접수는 실제로 12월 31일부터 신년이 지난 1월 3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실제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멀리 있죠. 그죠? 앞에서 대표님 언급하셨지만 수시에 되면 좋겠다. 당연히 되면 좋죠. 다만 이제 정시까지 기대를 갖는 학생들은 저때 정시 접수를 잘 진행을 해서 꼭 합격의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역의 책갈사항은 뭐냐면 제가 잠깐 올해는 이제 탐구 변별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 탐구에 대한 반영 방법도 상당히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정시 지원자들 경우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탐구 변환 점수라고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보통 연대나 고대 등에서 탐구를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옮겨 쓰는 거죠. 변환 점수를 씁니다. 그 변환 점수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느 대학은 물보정하든지 불보정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잘 참고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만큼은 탐구 변별력이 크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 대학별 탐구 반응 방법이라든지 변환 점수 추이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학교별 주요 포인트를 저희가 집어드리는데요. 아마 서울대가 학부대학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6명 모집에 굉장히 큰 모집도 아니죠. 학부대학은 이제 문과도 지원할 수 있고 이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학부대학 신설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능 반영 방법은 연대나 고대하고 좀 다르게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반영 방법은. 국어는 100이고 수학은 120, 20% 가중치 두고 탐구는 80, 20% 깎았죠. 그죠? 그런 반영 방법이 동일하고요. 과탐은 이제 탐구 조정 점수라 해서 투과목 본 학생한테 유리하게 점수를 조정합니다. 그죠? 이런 반영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상용해서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가 이제 올해 무전공학부 대학을 다군에서 신설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다군을 지원한다고 하면 대부분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경험 있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간학원 적절하게 지원한 다음에 다군은 다 중대 경영 쓰든지 중대 어디 쓰든지 이렇게 가버렸어요. 다군 쓸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올해는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연대까지 서울대 연대를 제외한 다수의 대학들이 다군에서 모집합니다. 그 인원이 간학원 정도의 모집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집을 해요. 그 선두대학이 바로 고려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다군 선발합니다. 그죠? 그 상식적으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스카이대 쓰는 학생들, 주요 상위권 쓰는 학생들이 간학원을 쓰고 나서 다군은 다 학부대학으로 몰릴 수 있는 거죠. 문과, 이과 다 통틀어서 모집을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죠?
예전 같으면 중대 경영으로 몰릴 그 다군 문과 자원들이 올해는 이제 다군에서 고대가 처음으로 학부대학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연대는 이제 올해 인문자연경을 해서 또 연대가 또 올해가 참 큰 그 후과를 많이 겪습니다. 그죠? 한강 노벨상 작가 큰 수상을 받았는데 논술 시험 사고를 하던 큰 각오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연대는 올해 인문자연계열에서 수능 반영 방법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연세대 수능 반영 방법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디가 문과가 그래. 문과. 이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과는 동일하긴 한데 이제 뭐 수학 과학에서 뭐죠? 탐구 그 지정 과목 제한 폐지한 것 빼고는 거의 동일한데 문과는 변화가 큽니다. 대체적으로 연대는 탐구 과목에서요 3등급 때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왜? 탐구 반영 비중이 200, 200이면 100 정도밖에 반영 안 했어요. 또 올해는 그것을 100에서 200으로 늘렸습니다. 2배 가중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탐구 3등급이 연대 들어가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년에는 그냥 부지기수였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연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연대에서 특히 이과에서 점수가 수학 탐구 망친 학생, 특히 과탐 망친 학생들이 연대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올해는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탐구 반영 비중을 높였고요. 또 사탐 가산점을 줍니다. 인문계에서는 가산점도 주고 탐구 반영 비중 높이고 국어 반영 비중 높였어요. 그러다 보면 뭐 상대적으로 이과에서 뭐 문과로의 그 소위 말해서 교차 지원, 문과로서의 교차 지원이 아마 예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를 망치면 연대를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뀌었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도 바뀌긴 했습니다. 수학을 확통이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탐구도 사탐 지원자도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우수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이과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실제 문과의 그 학통 선택자 또 문과의 또 사탐 선택자가 거꾸로 연대를 교차 지원할 수는 있지만 아마 그 인원은 실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뭐 그 정도 점수 되면 실제로 연대 경영 지원하는 곳이 더 낫지 뭐 연대 공대를 지원하는 곳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과 경우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문과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요, 점수 반영 방법에서 약간 변화가 큽니다. 그죠? 자유전공 계열은 이제 가구 모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유형 A 비중 폐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 주요 대학에서 점수를 A로 계산해봐라, B로 계산해봐라, 그 높은 거 반영해.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제 기억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올해는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이대도 도입했어요. 나는 뭐 문과인데 수학을 잘 보기도 하고요. 또 문과인데 국어를 잘 보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과인데 탐구를 잘 볼 수 있고 탐구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여건들을 다 조절해서 A가 좋으면 A 유형으로, B가 좋으면 B 유형으로 가라고 점수 유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연대는 정상적인 점수 패턴보다는 좀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유형 A 비중 폐기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군 모집을 확대했습니다. 다군 모집을 예전 같으면 이제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이죠. 이과 신설학과라든지 요 정도 학과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이제 글로벌 경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주요 학과를 다군에서 포진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다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스카이대라든지 주요대 지원자들이 일단 다군은 학부대학, 그죠? 고대 학부대학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다군의 성대 문과 인기학과라든지 이과 인기학과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죠? 그럼 뭘 살펴보시고요. 또 성균관대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다군 모집 반영의 변화가 있는데 가군, 나군은 탐구를 두 과목 다 반영합니다. 원래 그대로. 근데 혹시라도 그 중에서 탐구 망친 학생들이 하나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군만큼은 탐구 한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그에 따라서 선택받은 학생, 유리한 학생, 불리한 학생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성균관대학교는 간하군 수능 방법하고 다군 반영 방법이 다른데 다군은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머리에 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다군만큼은. 자, 근데 서강대는 이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인문계든 자연계든 교차 지원을 대부분 허용했고요. 대부분 한 내 정도는 허용 안 하고 대부분 허용했습니다. 또 이제 수학의 반영 비중을 높게 두고 탐구 반영 비중을 낮게 둡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전히 탐구가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서강대 지원이 여전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서강대도 통상 이제 서울대 마찬가지로 항상 서울대 같은 군인 나군 모집을 하다가 다군을 신설했습니다. 다군 신설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대를 갈 거냐, 서강대 다군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새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양대는 이제 무전공학부가 이제 성대 한양대가 모집이 큰데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해서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신설했습니다, 그죠?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상경 계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형하고요. 국어하고 수학 반응 비중이 큽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고대 포함해서 성대, 서강대, 한양대가 성서한이 동시에 다 다군 모집을 하니까 다군의 선택지가 문과 포함 아니라 이과까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뭐 의대생들이야 뭐 의대 이렇게 의치하는 거 다 지원하겠지만 의대를 제외한 상태에서 일반 모집 단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제 다군의 상위권 선택과 선택 대학폭이 굉장히 커졌다. 아니면 중위권 학생들도 뭐 다군 뭐 묻지마 상향 지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올해는 뭐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이제 가나 다군의 분할 모집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다군 합격선 하락을 그냥 예상한다고 그냥 굳이 써놨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다군 중앙대경, 다군 중앙대 창의 ICT 공대 등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아마 작년까지 경쟁률 보시면 알 거예요. 충원 합격률을 보시면 알 거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만큼 어떻게 되죠? 고대부터 시작해서 쫙 분산되니까 예년 수준의 경쟁률이라든지 예년 수준의 합격선을 갖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죠? 중앙대로 보면 유감이겠죠. 우리가 다군의 황태자였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그 경쟁이니까. 어쨌든 다군의 중앙대 합격선은 예년 수준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 같다. 왜? 주요 대학들이 다 고대 포함해서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속도가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부터 시작하는데요. 경희대는 이제 무전공학부가 이제 자율전공하고 자율전공학부가 있는데요. 경희대를 아시는 분은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있고 수원에 국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자율전공학부는 서울 캠퍼스 모집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전공학부는 이제 그 공대가 많은 수원 캠퍼스 모집 기준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전공에 모집하는 서울 캠퍼스 기준은 사회계열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자율전공학부는 자연계열 기준으로 모집하니까 좀 복잡하긴 하더라도 약간 다르게 모집한다. 그건 경희대의 그 캠퍼스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에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특히 이과에서 자연계열에서 수학하고 탐구에서 미적 기하 또는 뭐죠? 과탐 지정 과목을 폐지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도 폐지했고 다만 이제 사탐은 인문계는 사탐, 자연계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도 문과 교차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외대인데요. 무전공 모집을 이제 서울 캠퍼스도 하고 당연히 이제 그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도 모집을 합니다. 그죠? 모집률이 큰 편이고요. 단과대 또 광역선발도 있으니까 모집 단위 변화가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한국외대는. 그러니까 한국외대를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계속 모집 단위 바뀌니까 뭐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뭐 몽골어과 등등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올해 모집 요강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어디가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외대는 이제 특히 문과 계열에서는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상위권 대학을 도전한다고 하면 뭐 외대 포함해서 어디까지 써야 될지를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가나군 분할 모집을 실제 하고요. 올해 다군도 역시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제 기준에서는 서울대 연대 빼고는 다군을 다 모집한다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도 이제 수능 반영 방법에 변화가 생겨서 문과는 문과 기준대로 국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과는 이제 수학에 많은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역시 이화여대도 다군을 신설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죠? 이화여대. 가나군도 모집하는데 다군이 신설되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숙명여대는 이제 그 가군 모집하고 나군 모집인데요. 가군은 모집 단위별로 모집하는데 나군은 묶어서 무전공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서 303명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큰 인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303명을 모집하면
작년도에 그 무슨 뭐 저 불어불문학과다 뭐 영어학과다 이렇게 모집한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그대로 모집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 입학 정원, 특히 서울 주요 대학 입학 정원은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설학과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을 빼서 그 뭐죠 자유전공학부에 인원을 넣다 보니까 기존의 전공별 모집단은 굉장히 인원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도 그런 대학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국민대학교라든지 우리가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여기 마찬가지예요. 특히 국민대학교는 뭐 한두 명 모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 모집단위별 전공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전공 자유전공학부가 인원을 광범위하게 모집하는 대학들 경우에서는 전공별 모집단위가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이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는 전공별 모집, 나군에서는 자유전공 모집. 그 303명이 굉장히 큰 인원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여학생이고 상당히 이제 숙대 점수에 자신 있다고 하면 나군에 일단 붙박이 잡아놓고 가군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요, 무전공 KU 자유전공학부를 가군에서 신설 모집합니다. 이 인원도 굉장히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자유전공학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유전공학부는 누가 많이 지원할까를 또 고민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시는 아직 뚜껑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죠? 정작 어떻게 지원할지는. 근데 수시에 대한 경험은 잠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정작 무전공 자유전공학부를 모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문과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경쟁률은 평균보다 높았고요. 이과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오히려 이과는. 왜냐하면 이과는 보통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찾아가잖아요. 또 뭐 취업 잘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굳이 뭐 복잡하게 해서 1학년 때에 뭐 좋게 생각하면 학과를 고민하는 시간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뭐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이과생들은 그냥 또 단순한 학생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냥 모집단이 정해진 쪽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 경쟁률 추이 보시면은 이과 자유전공학부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런 추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문이과 같이 모집하는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문과생들은 이제 좀 더 지원 경향이 많을 수 있고 이과생들은 좀 더 지원 경향이 덜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실제 모의 지원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그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20년 동안 입시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10년 이상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무전공학부를 이렇게 과감하게 1년 안에 바로 공개하고 이렇게 또 다른 전공학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모집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시에서는 아마 또 새로운 현상의 또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도 이제 건국대 유사하게 무전공 연륜전공학부를 인문 자연계열로 구분해서 또 모집합니다. 아마 대학별로 모집 방법이 다 달라요. 어느 대학은 그냥 통합계열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대학은 문과대로, 이과대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구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다금 모집하는데 동국대는 가끔씩 다금 모집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올해도 역시 다금을 선발합니다. 자, 홍익대 수능 반영 방법은 주요 대학들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이과는 수학은 미적기하, 그다음에 이과는 또 탐구는 과탐을 지정했습니다. 홍익대만큼은 그래요. 다른 대학들 많이 풀어놨잖아요. 홍익대는 이제 그런 방식에서 작년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군 중심으로 지금까지 선발해왔습니다. 나군은 미술학부 정도만 선발했고요. 다군에서 선발했는데 역시 홍익대 합격선도 잠시 좀 내려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올해만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그 작년까지의 지원자 추이 보면요, 거의 스카이 주요 대급이 다군에서는 중앙대를 많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뭐 중경외시 라인 그런 그 대부분 또 상위권 대학 라인들이 다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홍익대를 또 많이 지원했어요. 홍익대를 거기서 많이 뽑으니까. 근데 그런 자원들이 올해 보세요. 그 경쟁되는 대학들이 많이 또 다군 선발이 늘어났잖아요. 또 숭실대 등은 여전히 다군 모집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익대의 정상적인 합격선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어쨌든 모집이 분할되고 경쟁이 약간 이완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화면 속도가 좀 늦게 넘어가네요. 이러면 바로 유튜브 나가는데. 하여튼 2025 정식 의학 포인트 지원 전략인데요.
아마 최상위권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고민되는 대목이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가 가장 이제 뭐죠? 생각이 많은 대목인데 어쨌든 수시에서 의대 증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수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정시도 여전히 혜택을 봅니다. 그 효과가 7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 정도는 여전히 정시에도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인원이 331명 증가했으니까 그 331명의 의사가 더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큰 인원이죠. 그리고 요즘 저도 뭐 사회관심사를 조금은 이제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이 실제로 일어날까? 올해는 어쨌든 이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2026. 요즘에 그 상황 돌아가는 거 판으로 봐서는 뭔가 인원을 2,000명 다 증원되기는 그건 기본은 안 될 것 같고 1,500명도 될까 말까 하여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올해 어쨌든 기어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권 그러니까 지방권은 아닙니다. 서울권 주요대 의대는 수학 및 탐구의 지정 과목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연대가 대표적이죠, 그죠? 연대를 이제 확통을 만점 받고 예를 들면 사탐을 만점 받으면 뭐 가산점까지 내가 역전할 수 있으면 연대를 지망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연대는 뭐 의대 면접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많은 지원 제한을 풀었습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문과생 중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점수를 만점 가까이 맞은 학생들은 의대 지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가산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한이 많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형 4년차 수능입니다. 수능 시행 결과. 그러면 어떻게 참고가 되느냐? 저는 이제 최근 3개년도 비교를 제가 분석가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표준 점수는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점수가 높아진다. 쉬우면 점수가 내려간다. 굉장히 어려운 통계 공식인데 그냥 우리나라 정상적인 수험생인 학부모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표준 점수 공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같이 국영수 난이도가 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면 표점이 좀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도 표점을 그대로 올해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항상 난이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은 이제 표준 점수 옆에 같이 발표하는 100분위 점수를 통해서 100분위 99가 작년도에는 뭐 130이었으면 올해는 뭐 얼마일 것인가 이렇게 막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단치는 않아요.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뭐 저 예측 서비스 이용하든지 막 그래야 되는 거죠. 일단 잘 계산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100분위 반영되건 안 그렇죠. 100분위는 항상 1등부터 100등까지 있듯이 최고 점수 100에서 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건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등급도 상대평가인 거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100분위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데 탐구 표준 점수만큼은 난이도를 고려하는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올해 2020 수능 난이도는 특히 국영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최근 한 5개년도를 좀 살펴봤을 때는 2023 수능과 그래도 유사한 경향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제가 처음 발표합니다. 그죠? 올해 2020 수능의 국영수 출제 경향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작년하고는 같지는 않고 당연히 작년 다르잖아요. 2023 수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2023 수능의 입시 결과가 포함된 정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3 정시 결과. 이 부분들이 이제 어디가 다 올라가 있어요. 어디가 입시 사이트에는 최근 결과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올해 저 모의지원 현황이라든지 무전공학부 뭐 다 고려하시겠지만 아마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치한 약수에 대한 합격선인데요. 여전히 의대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대를 일단 가장 선호하고요. 학생들 선호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치대가 그다음 바로 뒤쫓아가고 있고요. 한약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경희대 한의대는 뭐 서울에 있으니까 좀 더 높긴 하겠지만 그죠? 한약수가 그다음 그 합격수 형성하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기준에서는 아마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한 300점 만점에 260점이 대하한선 되는 것 같아요. 약대 하한선. 그러니까 우리가 의치한 약을 가려고 하면 아마 이과 기준에서는 260점 이상 가져야 되지 않냐. 국어, 수학, 탐구 점수 합산해서 이 정도를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뭐죠?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동점자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중상위권, 상위권은 여전히 시험이 쉽다고 해도 나는 어렵지 항상 그죠? 그러나 상위권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 상위권은 그래도 좀 변별력이 있는데 최상위권은 변별력이 좀 떨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점자 상황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동전자가 발생했을 때 뭐 동아대 같은 경우에 뭐 원광대 같은 경우에 의대 뭐 수학을 먼저 반영하느냐 국어를 먼저 반영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그 부분들이 정시 모집 요강 보시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것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점자 선발 상황까지 고려하라. 근데 뭐 변환 점수 수에 대한 가나다고 모집 현황입니다. 그죠? 치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대가 이제 선발하지 않는 관계로 10개국 선발하고요. 쭉 이렇게 모집합니다. 가군 모집 인원 전체적으로 37%, 나군이 52%, 다군이 11% 되니까 대체적으로 의학계열 지원할 때는요. 상식적으로 가나군에서 거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대부분 그렇게 지원하죠. 보통 이제 계단식으로 지원한다 그러는데 의학계열만큼 특히나 가나군에서 결판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다군도 여전히 기회는 있어요. 기회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한데 뭐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아주 원하는 대학을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경우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가나군에서 사실상 결판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각 대학별 이제 모집 단위별 쭉 인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학명이 나옵니다. 가군 인하대로 바뀌었고요. 나군에서는 충남대 조선대학교가 작년도까지는 가군 모집이었다가 올해 나군으로 변동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원선으로 많이 지원 하한선으로 원광대 조선대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대는 이제 선발 방법이 작년도와 동일하고요. 한의대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작년도하고. 약대가 이제 충남대가 올해 가군에서 충북대가 나군 모집합니다. 그죠? 수의대가 충남대가 나군으로 모집하는 정도. 요 변화가 된 거면 조금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집 인원이 특히 의대에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부분 치대, 한의대, 수의대 조사해 보면 약대까지 포함해서 거의 작년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게 양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각 대학별 이제 전형 이제 반영 비율입니다. 지금 그냥 쭉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작년도 24년 결과 70% 것을 대체로 계열별 70% 평균 자료를 이제 엑셀 분석을 통해서 쭉 저희가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건 어느 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주로 무전공학부 지원할 때 대체적으로 한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전공학부는 작년도에 선발을 대체적으로 대학들 안 했잖아요. 어느 정도 합격선 형성할 거냐? 대략 그 학기 평균선 가지고선 이제 지원자 주기가 많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지원자가 그보다 적으면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자유전공 모집할 때는 그냥 평균 합격선을 보시면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는 이제 인문, 상경, 자연 계열이 각각의 반응비율이 다릅니다. 그죠? 상경은 국어, 수학의 30%, 35 높은 편이고 한양 인터칼리지학부도 상경 계열과 동일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대가 이제 한양대는 900점 가까이 나오고 성대, 연세대는 600점, 700점 가까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많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거 없지만 나중에는요 이화여대나 뭐 한양대 경우는 표준 점수를 최고점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점수 100점 맞으면 그 대학의 최고점 변환하다 보면 그냥 만점 맞게 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순수한 표준 점수 반영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이해 못하고 어쨌든 반영 방식은 달라요. 다른 거에 따른 점수 차이다. 한양대가 900점이 높고 성대가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학 방식 차이가 있으니까 주로 그래도 비교하려고 하면 100분의 1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100분의 1 비교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연대 인문계열이 작년도 100분의 70% 것이 91.5예요.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저거는 탐구 반응 비중이 적어갖고 탐구 3등급 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연대는 여전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저거 가지고서 연대 91점 나와 지원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참고사와 반영하시는데 대부분 이과 계열 반영 방식은 대부분 대학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100분의 1을 그냥 그대로 비교해도 되는데 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중앙대, 시립대, 이대, 외대 점수가 쭉 나와 있고요. 경희대는 인문사회 계열 점수 반응 방법이 다릅니다. 중앙대도 인문계열 반응 방법이 다르고요. 시립대는 인문 1, 2, 3, 뭐 자연 1, 2, 3 복잡합니다. 아마 세부적인 요강은 모집 요강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 인문 경상 다릅니다. 자연 계열 나옵니다. 자, 외대 자연만 말씀드리면요. 외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외대 그죠? 서울 캠퍼스 그 이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캠퍼스하고 용인에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용인에 있는데 자연과학 캠퍼스는 거기가 본교예요. 거기가 본교예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한국 외대를 본교 차원에서 자연대에 지망하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점수를 다 통틀어 봤을 때 한국외대를 가장 낮은 합격선을 가지고 지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갖고 은근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선호합니다. 굉장히 그런 건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점수대가 좀 다릅니다. 그죠? 저건 이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계열에 소재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의대 전형입니다. 의대는 뭐 워낙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오늘 정도 되면은 뭐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것 같고요. 실제 12월 6일 날 나오면 뭐 하루 정도는 뭐 다 끝나겠죠. 대체적인 합격성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시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하고 경상대, 동아대학교는 또 부산대는 지역인재 전형도 여전히 모집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통상적으로 보통 낮았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향대부터 한양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순천향대는 100분위 반영이고 대부분 이제 표점 반영 대학이 많은데 순천향대는 100분위 반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올해는 이제 수학은 40, 탐구 25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되겠죠? 전남대, 조선대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모집합니다. 영남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대는요, 강치부터 시작해서 조선치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 다 대부분 이제 표준 점수 반영인데 강치하고 조선대 치대는 이제 100분위 반영이고 특히나 이제 조선대는 의대 포함해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죠? 그런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치는 이제 다군 모집이고요. 다군은 이제 강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되고요. 그다음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좀 복잡해요. 계열별 모집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아마 상황에 따라서 제가 주요 대학 한의대만 쭉 열거해 놨지만 좀 더 상세한 자료는 이제 어디가 입시 결과 또는 이제 학교 입학 홈페이지 가 보시면 상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되죠? 가천대는 가구 모집으로 18명, 100분이 98.8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98.8이면 99 정도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가천대 한의대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입니다. 약대는 또 이제 가천대 가구 15명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나군. 서울대는 나군 모집할 때 일반 전형 10명 모집하고 지역 균형 전형 10명 모집하죠. 이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지역 균형 모집을 하는 전형. 그래서 이게 뭐 지역 균형이 유리할지 일반 전형이 유리할지를 보통 타진해 보는데 통상적으로 수능 점수를 보면 여전히 일반 전형 점수가 좀 높았고 지역 균형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 대표 선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낮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대, 숙대 쭉 모집하죠. 한양대 이렇게까지 모집합니다. 그죠? 충남대 13명과 조선대 12명, 전남대 9명은 지역인재를 모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인재 역시 이제 지방 소재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의대, 강원대 수의대부터 시작해서 충북대 수의대까지 이제 쭉 모집하는데요. 수의대는 이제 흔히 서울대 수의대, 건대 수의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요. 대부분 지거국에 다 하나씩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산대는 이제 지역 특성상 불교 지역으로 경상대에만 허가해 줬기 때문에 경상대에만 모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제가 이제 좀 빠른 시간대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주 합격 점수는 뭐 이 배치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록을 하고 분석하고 나서 저도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학생들은 잘 봅니다. 툭 던져놓으면 잘 봅니다. 그냥 그 세세한 글씨 다 보고요. 내가 위치했는지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아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수시 잘 준비하시고 정시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